3포인트로 넘어갑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 마무리 국면인데 시장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떤 부분들 포인트로 보시는지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엔비디아는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바라볼 때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 섹터를 준비를 했는데 핵심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 뭐가 좋아요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보통은 둘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최근 한 2주부터는 SK하이닉스가 확실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기반에 좀 실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AI,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했을 때는 성장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 섹터마다 성장 탄력도나 그다음에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실적 추이가 다르기 때문에 옥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매크로 변수가 악화가 되고 있고 그 악화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달러는 이제 기축통화고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나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기조,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기대가 우려 이런 것들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SK하이닉스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나열을 해드릴 때 특징들이 딱 보일 거예요. ASML과 삼성전자, 테크윙,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을 한 번에 묶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리노공업, PSK 홀딩스를 묶어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손 팀장이 이걸 어떻게 묶었는지 감이 올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종목들의 특징을 모두 다 읊어드릴 수는 없지만 전자의 소개를 드렸던 종목들은 좀 실적이 좀 쇼크 먹은 기업들이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 전자에 해당되는 종목이요? ASMR, 삼성전자, 테크윙,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이죠. ASML. ISMR이라고 했군요. ASML입니다. 그래서 장비 기업인데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평이 있고 아무래도 전방 밸류체인이 삼성전자 보니까 실적 쇼크를 기록했죠. 그다음 삼성전자는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가슴만 긁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묶은 5개 중에서 제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긍정 포인트를 실적 향상 모멘텀과 수급이지 재무제표는 다소 아쉽거든요. 이제 HBM 핸들러나 프로브카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분기 실적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개분기 연속 긍정적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이죠. 일본 기업인데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은 상장 철회에도 모자라서 상장에 기대했던 몸값의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럼 이 4분의 1 토막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인 자료를 볼 수가 없지만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유추할 수가 있고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HBM이고 HBM이 매출총 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 기업이니까요. 근데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 HBM에 대한 개발의 어떤 시도도 못 하고 있다. 이런 평가 있습니다. 후자를 본다고 한다면 엔비디아랑 TSMC 두말할 필요 없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메모리 이제 이 반도체 업계 중에서 가장 늦게 실적을 발표하지만 꾸준하게 공급 계약이라든가 수주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우려는 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TSMC 같은 경우 파운드리에서 독보적인 실적 보여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의 DS 부분보다 더 우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리포트가 나와요. SK하이닉스가 2024년 최고의 메모리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HBM3E를 비롯한 이 경쟁 기업들, 마이크론이라든가 삼성전자의 격차가 너무 크고 따라올 거다라고 예상했던 종목들이 자꾸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12단, 그다음에 HBM4, 5까지도 개발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드리는 게 이 기업들에 대한 성장 포인트를 발표를 했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보되 우리가 기대했던 게 예상하는 것대로 시간을 맞춰서 나오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석 달 전에 SK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랑 HBM3 기술력 격차가 한 6개월 정도 난다고 했으면은 SK하이닉스가 HBM3 12단 이번 4분기에 양산에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맞춰서 잘 했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을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하겠다고 말한 게 7월인가 8월이었는데 지금 10월 중순인데도 아직도 성과가 없고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못하는 건 괜찮은데 못할 거면은 조금 어느 부분을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 투자자분한테 불확실성이라도 제거를 해줘라.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삼성전자 HBM3를 저는 진짜 맨날 검색을 하는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꾸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를 좀 부추기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엔비디아는 블랙의 1년치를 판매를 완료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또 뉴스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최고가 안바니가 소유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GPU를 납품하겠다. 이 뉴스도 있고 덴마크 기업에다가 AI 슈퍼컴 공급하겠다는 뉴스가 어제 오늘 나오면서 엔비디아 실적 기조는 꾸준히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몰빵을 하실까 봐 리스크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공급처 다변화랑 올해 상반기랑 작년에 나왔던 HBM 시장에 대한 이 시장 규모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 줄어든다는 게 필요가 없어서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 시장 규모라는 거 봤을 때 이 기업들이 이 시장 규모에 맞춰서 투자할 자금력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이 시장 규모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트렌드포스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지금 올해 이제 2025년이 달러로는 467억 달러 규모고 하나로는 64조인데 이게 사실은 4월 달에 나온 데이터 대비해서 조금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트렌드포스가 이제 HBM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그때는 올해 대비해서 2025년에는 200% 증가를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165% 이제 좀 축소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보면은 2분기에 전반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졌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만큼 자금이 필요한 건 아는데 이들이 기록한 실적이 이만큼이니까 요만큼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대로 투자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이제 반도체가 쭉 밀렸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뭐 MS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 같은 고마운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펀드도 나오고 있죠. 좀 된 뉴스인데 MS랑 블랙록이 40조 규모의 펀드를 구축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고 뭐 이제 점차적으로 투자자를 모아서 뭐 70조까지 뭐 키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1기가와트 시에 이제 데이터 센터 돌리기 위한 전력이 15억 달러가 필요한데 1기가와트 시 전력이 있다고 데이터 센터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보통 뭐 20기가와트나 3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30기가와트면은 대략적으로 약 140조, 150조예요. 근데 지금 펀드 규모가 70조면은 이 150조를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다라고 없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봤던 엔비디아를 필두한 AI 반도체에 대한 목표치를 조금은 낮춰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낮추는 게 현재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공략은 가능하다. 근데 기대 수익률은 낮추고 조정이 선반영됐으니까 눌림목 공략을 해보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 후자 그룹,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종목군들만 보자라는 건지 관심주 있으시면 몇 가지 좀 압축을 해주세요. 네, 안타깝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매도하라는 의견은 끝끝내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것들은 제가 뭐 4월이나 5월 달에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홀딩 의견을 드리고 내가 신규 종목을 사고자 반도체에서 신규 종목을 사고자 한다면 철저히 좀 SK 하이닉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수페타시스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뺐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봐야 되고 한미 반도체랑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수급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분할 매수를 정말 잘해서 한 3개월, 6개월 볼 거다라고 하면은 저 한미 반도체가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 대한 투자분들의 투심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얼마 전 현대차 증권에서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한화 정밀기계 추적이 맹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한미반도체 급락을 했죠. 근데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 정정을 했잖아요. 정정을 했는데 투심이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한미반도체랑 한화 정밀기계 이 TC 본더 기술력 격차가 3년이다라는 거에 저는 맹신을 하진 않아요. 저는 언제나 맹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주라는 것도 그다음 시장 전망이라는 것도 늘 변하니까. 그래서 하나 정밀기가 정말 기술력을 이제 콜테스트 통과하면은 이 3년이 1년 후 압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미 반도체가 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현대차 증권에서 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심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다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보고 이 한미 반도체와 꾸준하게 이 저울질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나 대표적으로 HBM의 선두주자 가운데서 경쟁을 했었죠.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조금은 판정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한미반도체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사이에서는 하나 쪽이 조금 더 수급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주 두 가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2차 전지 관련주하고요. 전력 설비를 묶어봤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어제도 좋다 말았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테슬라 급등 흐름을 보면서 오늘 장 초반에 더 좋았는데 후반에 시장 분위기가 다소 좀 어두워지면서 현재도 음봉으로 전환되거나 탄력 둔화된 종목군들이 좀 많고요.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각각의 특징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한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단기 스윙 중장기 다 될 것 같아요. 단 조건은 피크 아웃이란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저도 만약에 물어보시면 전력 설비랑 전선의 피크아웃이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내년 한 2, 3분기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저번에 일진전기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오늘도 H전지 일렉트릭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S 일렉트릭이 조금 실적이 다소 아쉽게 나왔죠. 네. 그다음에 H전지 일렉트릭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이상의 실적을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제 전력 설비랑 전선은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출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진전기 그때 차트 보여드릴 때 누적 수주량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수주가 들어온 게 생산이 완료가 돼서 출하가 되니까 누적 수주량은 감소를 해야 되는데 누적 수주량이 증가를 한다는 건 수주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 증가폭이 둔화가 된다는 것은 출하가 되고 있다는 거고 H전지 일렉트릭도 제가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주 잔고라고 하죠. 그다음 수주 잔고랑 수주 잔고를 예상되는 출하 시점 이런 것들이 조금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전지 일렉트릭이나 이런 걸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수주 잔고가 뭐 몇십억에 뭐 몇천억에 2년치 수주가 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H전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올해 목표 수주량은 한 80%를 달성을 했는데 수주 잔고량이 1년 반 정도가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줄어드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게 그만큼 아니죠. 주문이 들어오는 만큼 그쵸. 잘 생산을 해서 잘 납품을 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가 들어올 거다라는 건 아는데 주가가 많이 바닥에 왔었고 약간 경기 매크로 변수에서 악화가 나왔을 때는 단기 차익이 나오니까 전력 설비를 저는 전력 설비 말씀드릴 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매수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고 2차 전지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는 저는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좀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된다. 근데 2차 전지를 못 사는 건 아니고 이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실적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2분기 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3분기 실적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죠. 슬슬 확인을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분기에서 3분기 실적이 개선이 됐는데 만족스럽지 않죠. AMPC를 비롯을 하더라도 보통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향상되면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 실적 향상은 돼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1.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22년에 LG 에너지 솔루션 날고기일 때는 영업이익률이 사실 5%가 넘었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1.5% 정도 영업이익률이 났기 때문에 실적 향상을 좀 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저는 막 호실적이다는 뉴스 헤드라인이 있지만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는 그저 그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EPS가 뭐 전망치 대비해서 20% 상회를 했지만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5%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세분화해 보면은 전기차는 1%, 그다음에 ESS 같은 경우는 20% 상승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테슬라를 전기차로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께는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 이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뉴스로는 대외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이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와야지만 제가 이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뉴스가 없어가지고 그냥 뇌피셜이다. 근데 우리가 테슬라 공매도라고 쳐보시면은 올해 미국 시장에서 공매도가 제일 많았던 건 테슬라고 매도 자금의 거의 70%가 공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5% 개선됐으면 상식적으로
5% 주가 오른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5% 이상 상승했으면 이 초과 반등의 영향은 뭘까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 이제 제 사견으로는 약간 공매도 쇼커버링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2차 전지 시세에 대해서는 앵커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전강후약이 되고 있습니다. 전강후약이 되고 있는데 수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종목마다 다른데 외국인이 순매수라는 기업이 있고 기관이 순매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하면은 부정적이지만 외국인과 기관 둘 중 하나는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올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 위치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중반기나 작년 하반기에 좀 고점에 사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내가 올해 4분기랑 뭐 6월달 올해 4월이나 6월달에 사신 분들은 아마 익절하고 계실 거예요. 익절하신 분들은 눌림목에서 다시 사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2차 전지와 전력 설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과 이 배당, 고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 부진한 가운데서 은행주들이 한 번 움직일 때 이렇게 또 강합니다. 이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한 번의 에너지를 좀 뿜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오늘 KB금융은 또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은행주들이 이런 탄력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 역시도 예상을 못했고요. 네. 저 PBR이나 밸류업지수나 뭐 은행주, 금융주, 경기 방어주라는 컨셉으로 멘트를 많이 드렸을 때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밸류업지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시세 차익, 어떤 주주환원 정책 발표에 따른 시세 차익보다는 약간 이 배당을 통한 무위험 수익률을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때는 뭐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나 뭐 하나금융지주를 그다음에 뭐 신한지주나 이런 종목들을 예전부터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매 잘하신 분들은 뭐 앞에 말씀드린 4대 금융주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 종목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없어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 4대 금융지주, 그다음에 제가 금융주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무위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이제 지방은행 종목들이 두 개가 보여가지고 그거를 네. 저는 탑픽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종목군들 좀 알려주세요. 네, 총 두 가지 종목인데 하나는 네. BNK 금융지주고 하나는 JB 금융지주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BNK 금융지주는 이제 부산은행 쪽이고 그쵸. 그다음에 JB 금융지주는 전북은행 쪽인데 일단 표면적으로 JB 금융지주는 재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BNK 금융지주는 일단 실적 발표했는데 주주환원 정책 이야기는 아직 없어요. 근데 주주환원 정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를 기록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가 오늘 호실적 발표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실적 향상을 보여줬고 주주환원율을 40% 하겠다고 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근데 퍼가 한 6에서 7 정도 되는데 BNK 금융지주는 퍼가 4점대입니다.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KB금융 같은 경우는 한 5%, 6% 되는데 BNK 금융지주는 7% 정도 배당을 줘요. 그래서 동일한 어떤 대외 매크로 변수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뉴스가 공개적으로 안 났기 때문에 이 무위험 수익률을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배당 수익률은 한 5% 깔고 그다음에 다른 금융주 대비해서 저평가 매도를 일부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무위험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꽤 노골적으로 무위험 수익률을 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4%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KB금융이랑 실적 향상폭이 동일해요. 근데 ROE도 14.7%. 그래서 정말 이 뉴스 보신 분들이 이제 뉴스 쓰신 기사분이 JB금융지주 쭉 간과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KB금융을 쓰시면서 네. 금융주 중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그랬고 금융주 중에 가장 높은 주주 환원율을 했다라고 쓰셨는데 사실 JB금융지주입니다. JB금융지주가 뉴스를 보면은 주주 환원율 45%를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배당 성행도 28%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무위험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B금융지주가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6천억입니다. 그럼 이 6천억에서 주주환원을 45%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3천억 아래를 이제 주주환원을 할 겁니다. 이 중에서 배당을 28% 하겠다고 했으니까 배당금 대략적으로 1,000억이 살짝 안 됩니다. 그러면 배당금이 1,000억이 안 되면 내가 이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이니까 이 종목을 사서 배당을 먹으면 무위험 수익률 일단 3% 먹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은 아마 자사주 매입 및 자사주 소각이겠죠. 근데 이 자사주 소각을 얼마나 하겠다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보통 자사주 소각을 하면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주주 이제 자사주 매입이랑 자사주 소각이 2천억이니까 이제 3조 4천억 중에 2천억은 6%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JB 금융지주를 사가지고 보유만 했을 때 그냥 9%를 먹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JB 금융지주랑 지금 이 BNK 금융지주가 일간 변동성이 오늘 5에서 6% 나왔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냥 뭉탱이로 사지 마시고 적금 닫듯이 연말까지 몇 주씩 사모은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지방은행들도 신고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꼼꼼하게 계산을 좀 해주셨죠. 다 근거가 있고 그래서 업사이드가 있을 거다. 따라서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분할 매수하신다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줄 만한 지금 금융주 뭐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고해주신 손여루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